네, 먼저 2018-2019 시즌 프리미어리그 결산으로 저희 옵사이드 시즌 8 33라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프리미어리그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맨체스터 시티가 리그 2연패를 성공했습니다. 역대급 우승 경쟁이다. 그런 평가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맨시티와 리버풀이 우승 경쟁을 하면서 최후의 우승건 결국 맨시티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그가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하면 가장 먼저 얘기해야 되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역대급 우승 경쟁이죠. 그렇죠. 예, 펩 과르디올라 감독의 말에 따르면은 그러니까 앞으로도 있기 힘든. 그러니까 차라리 승점 100,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본인들이 수립했었던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다 승점인 100점 기록은 또 나올 수 있더라도 이만한 우승 경쟁, 그 2위가 97점을 받는 거는, 그러니까 승점 97점을 얻는 거는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맨체스터 시티가 승점 98점으로 우승을 확정지었고요. 리버풀이 패배는 단 1패 당했는데 그 맨시티한테 지금 네, 승점 97점으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김현민 기자가 얘기한 지난 시즌에 맨체스터 시티가 획득한 승점 100점이 한 시즌 최다 승점이고요. 올 시즌 맨시티가 획득한 98점이 2위고 리버풀이 3위예요. 그러니까 리버풀 입장에서는 역대 승점을 획득했다고 해도 무방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승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막판에 뒤집기가 된 적은 있긴 하지만은 그 우승이 결정된 적이 있긴 하더라도 이렇게 그러니까 양 팀 다 그 높은 수준에서 우승 경쟁을 하면서 그것도 그 시즌 내내 이게 끌려져 온 거는 처음 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난 시즌하고만 비교를 하더라도 지난 시즌에 맨시티가 승점 100점 하면서 근데 그건 완전히 그냥 일방적인 독주였잖아요. 그런데 올 시즌만큼은 정말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맨시티와 리버풀이 정말 자고 일어나면 순위가 바뀌었다라는 표현이 좀 가장 어울리는 그런 경쟁이 아니었나. 사실은 2019년 시작할 때에는 맨체스터 시티가 리버풀보다는 승점 7점인가? 그 정도 이제 뒤처진 상태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리버풀이 우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을 차근차근 따라가면서 결국은 승점 1, 2점 사이로 계속해서 이제 순위가 바뀌는, 그러다 보니까 리버풀 경기 끝나고 나면 맨시티 경기 봐야 되고 맨시티 경기 끝나고 나면 리버풀 경기 봐야 되는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번 시즌만큼 거가 2위 팀이 부각받는 경우도 없었거든요. 과거에 이렇게 2위, 그가 솔직히 2위는 잊혀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결국 남는 건 우승밖에 없다고 하는데 리버풀의 승점 97점이 그 유럽 5대 리그 기준 역대 최다 승점 기록을 세운 거죠. 2위 중에. 예, 그러니까 종전 기록이 이제 2009-10 시즌에 그 레알 마드리드 승점 96점 페레그리니 감독. 근데 그때도 감독이 펩이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도 감독이 펩이죠. 그렇죠. 우승 감독이. 그리고 분데스리가 역대 최다 승점도 토마스 투엘 때 도르트문트거든요. 그때 감독도 바이에른 뮌헨의 펩입니다. 그러니까 펩이 역대 2위 팀을 만드는 좀 레코드 메이커 제조기네, 제조기. 아니면은 하필이면 패배 팀을 만나서 예. 네, 역대 최고의 팀들이 무너지는.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왜냐면 그때 도르트문트도 당시로서는 분데스리가 역대 최다 승점 4위인가 5위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전체 승점을 다 합쳤을 때 그러니까 우승을 해야 되는 승점이었거든요. 왜냐면 전체에서 5위인 거니까. 저희가 그냥 수치로 뭐 승점 100점, 승점 98점, 승점 97점 이렇게 얘기하니까 피부로 와닿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프리미어 리그는 승점 한 82점에서 87점 사이면 우승 차지했어요. 그럼 90점 이상이면은 거의 그냥 한다. 역대급 팀이에요. 그런데 지금 한 시즌에 두 팀이 나타나 버렸으니까. 그나마 그러니까 라리가 같은 경우는 좀 그래도 90점대에서 우승 경쟁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바르셀로나하고 레알 마드리드 양강이 붙다 보니까 좀 그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프리미어 리그는 아무래도 조금 더 그러니까 우승 경쟁이 좀 다양한 팀들 사이에서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게 그러니까 상당히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경쟁이었던 셈이 되죠. 예. 그렇죠. 그리고 어찌 보면 프리미어 리그가 빅6라고 얘기하지만은 그게 아니라 양강 구도라고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올 시즌은. 그렇죠. 왜냐면 워낙에 1, 2위가 98점, 97점인데 뭐 3위 한 첼시만 보더라도 승점이 72점으로 격차가 25점. 그러니까 리버풀하고 그러니까 2위와 3위와의 격차도 25점이나 나다 보니까 정말로 뭐 빅6라는 큰 그림 안에서는 보면 정말 이 코어 핵심에는 두 팀이 있고 나머지 네 팀, 첼시, 토트넘, 아스널, 맨유가 이제 그 외곽을 구성하는 이런 그림이라고 봐도 무방한 거죠. 네, 그 팀들이 이제 챔피언스리그 진출 티켓 2장을 놓고서 미친 듯이 경쟁을 했던 거죠. 일단 우승한 맨체스터 시티에 대해서 조금
그 짚고 넘어갈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자면요. 맨체스터 시티가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이어서 이번 시즌에도 또 우승을 하면서 그러니까 2008-09 시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이어서 10시즌 만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10년 만에 연패팀이 나왔어, 프리미어리그에서.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맨유는 2006-07 시즌부터 2008-09 시즌까지 3연패를 했던 알렉스 퍼거슨의 그 맨유였었고요. 예,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프리미어 리그에서 우승을 이제 연패로 달성한 팀이 3팀밖에 안 돼요.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맨시티가 포함이 된 거죠. 세 번째가 된 거죠. 예. 그리고 감독도 무리뉴, 그리고 퍼거슨, 그리고 나서 과르디올라예요. 그러니까 연패가 프리미어 리그에서는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과르디올라가 해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과르디올라 감독은 뭐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은 스페인에서, 독일에서, 그리고 잉글랜드에서 계속해서 리그 우승을 씹어먹는. 약간 그 리그마다 이렇게 도장 깨기 하러 다니는 느낌인 것 같아요. 장기 레이스에서는 결국 그러니까 좀 공격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그러니까 얼마나 그 승점을 많이 쌓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 승수를 얼마나 쌓느냐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이제 패배 장기가 발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팀들하고의 경기에서도 확실하게 승점 3점을 가져올 수 있는 축구를 하는 거는 펩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하나 더 얘기를 하자면 이제 그러니까 콤파니 선수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왜냐면 그 콤파니가 이번에 또 이제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면서 그 맨체스터 시티가 그러니까 4번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했거든요. 콤파니 주장인 시기에. 예, 이로써 이제 그러니까 프리미어리그 역대 주장들 중에서 두 번째로 그러니까 우승 트로피를 많이 들어올렸죠. 그러니까 존 테리가 5회로 1위였었거든요. 첼시 때. 정말 대단한 약간 그 우리가 그냥 피부로 느끼지 못해도 이번에 콩파니를 보면서 그러니까 저희가 뭐 지난 방송에도 말씀드렸고 그런 거 보면서 얼마나 대단한 선수였는지를 다시 한번 좀 알 수 있는 그런 올 시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리버풀 팬들 마음이 무너질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프리미어리그 출범 이후에 우승을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정도 시즌을 보냈는데 아니 38경기 중에 1패가 아닌데 패배는 1패인데 실점도 22실점으로 제일 적어요. 네. 그런데 이게 우승을 차지하지 못한다? 리버풀 팬들 마음에는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요? 무너지죠. 물론 이제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지는 모를지언정 그래도 리버풀 팬들이 가장 원하는 우승 트로피는 프리미어 리그에서의 우승 트로피잖아요. 근데 그것을 차지하지 못했다는 점이 좀 뼈아프게 느껴질 것 같은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 리버풀이 아쉽게 프리미어 리그 2위 차지했을 때는 그 다음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저는 좀 떨어졌었거든요. 그랬었는데 이번 시즌은 다음 시즌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기대감이 생기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주축들의 변화가 가장 없을 팀은 리버풀이니까요. 맨체스터 시티는 당장 그러니까 콤파니가 이제 떠나기로 결정을 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다비드 실바하고 페르난지뉴의 연령대도 조금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건 물론 뭐 그만큼 선수를 영입을 하겠지만은 그래도 좀 과도기를 거칠 가능성이 있죠. 반면에 그 리버풀 같은 경우는 주축들이 그대로, 그리고 또 나이대도 연령대도 상당히 낮은 편이다 보니까 조금 앞으로가 더 그 심리적인 충격에서만 벗어날 수 있다면은 그럼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팀이고, 또 이제 리버풀에 대한 기록들을 조금 더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오 기자가 22실점을 얘기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 유럽 5대 리그 최소 실점입니다. 예, 이게 그러니까 확실하게 정해졌고요. 예. 그리고 2위가 참고로 맨체스터 시티 23실점, 유럽 5대 리그 전체를 진짜 니들이 다 해먹어라 진짜. 네. 그리고 또 이제 아놀드하고 로버트슨 좌우 풀백들이 이제 그가 10도움 이상씩을 올렸거든요. 아놀드가 12도움, 로버트슨은 11도움인데 이게 그 12도움이 측면 수비수 역대 최다 도움이고요. 프리미어리그 기준이요. 왜냐면 분데스리가에 킴미가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이제 한 팀에서 측면 수비수가 두 자릿수 도움을 올린 것도 이번이 처음인 일입니다. 로버트슨하고 아놀드하고. 예. 뭐 그 정도로 그렇고 또 이제 살라하고 마네가 이제 프리미어리그 그 공동 득점왕에 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단일 팀에서 공동 득점왕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공동 득점왕 자체는 있었거든요. 1997, 98 시즌에 이제 뭐 더블린, 오웬, 그리고 서튼 이런 선수들이 있었고, 또 이제 98, 99 시즌에 하셀바이크, 오웬, 드와이트 요크 이런 선수들이 있었고, 또 2010, 11 시즌에 베르바토프하고 테베스가 예, 득점 공동 1위를 했었죠. 하지만 그가 한 팀에서 득점 공동 1위가 나온 거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제 필요한 건 우승 트로피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왜냐면 클럽 감독이 지휘봉 잡고 나서 결승까지도 잘 갔고
이번엔 또 프리미어리그 장기 레이스에서도 우승할 수 있다는 그 희망과 힘을 보여줬잖아요. 결국 우승 트로피가 여기서 하나만 들어 올린다면 여기서 이제 탄력을 받으면서 우승하는 팀으로 이제 변모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리버풀 입장에서는 아쉽게 리그는 준우승으로 마쳤지만 2위로 마쳤지만은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총력을 다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번 들어 올리면 그 다음부터는 우승하는 맛을 알게 되거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뭐 하나 더 기록을 얘기를 하자면요. 그러니까 알리송이 이제 리버풀 역대 최다 무실점 경기 기록을 수립을 했거든요. 21경기로. 종전에 그 레이나가 그러니까 20경기 무실점을 했었는데, 그리고 또 이제 알리송이 그러니까 데뷔 시즌이었잖아요. 그 데뷔 그쵸. 시즌에 그러니까 무실점을 한 골키퍼가 2004-05 시즌의 페트체흐, 그리고 또 이제 2005-06 시즌의 페페 레이나에 이어서 그가 이번이 세 번째고요. 그리고 또 21경기 무실점 기록이 이제 그 체흐가 데뷔 시즌에 그때 24경기 무실점이었거든요. 그 다음으로 이제 공동 2위입니다. 그러니까 그 반데사르와 함께. 대단합니다. 저희가 지금 뭐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결산이지만 결국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계속 맨시티 얘기 또 리버풀 얘기밖에 할 수 없는 이유가 워낙 이 두 팀의 이 올 시즌 보여줬던 퍼포먼스들이 대단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록들이 정말 많은 기록들이 나왔는데, 김현미 기자가 살짝 득점왕 얘기를 해주시긴 했지만 이 보니까 3명 다 아프리카 선수. 그러니까 저는 올 시즌 보면 재미있는 게 득점왕 경쟁에서는 이 아프리카색이 좀 돋보이고, 그 다음에 뭐 물론 7위에 그쳤습니다만 울버햄튼 같은 경우는 포르투갈의 색이 굉장히 강한 팀이었잖아요. 저는 약간 그런 특징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이 뭐 득점왕 경쟁이라는 게 뭐 말씀해주신 것처럼 리버풀에서 뭐 살라, 마네, 그리고 여기다 오바메양이 있었고,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이 3명의 선수가 다 전현으로 클롭 감독의 지도를 받았던 선수들이고, 그렇죠. 예. 클럽의 제자들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클롭 감독은 우승을 못했지만 뭔가 좀 뿌듯한, 약간 그러니까 요새 약간 가성비라는 표현 말고 가심비, 그러니까 이런 표현도 쓰던데, 클롭 감독에게는 굉장히 가심비 높은 올 시즌이 아니었을까. 저희가 계속 뭐 상위권 팀에서부터 이렇게 좀 서서히 내려오고 있는데, 챔피언스리그 경쟁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여파에 의해서 유로파 리그에 나가는 팀이 결정이 되니까. 챔피언스리그 경쟁을 말씀드릴 때는 토트넘 얘기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면 토트넘이 3위를 확정짓는 분위기였었거든요, 시즌 중반까지는. 근데 그 다음부터는 뭐 토트넘이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적 시장에서 영입이 없는 가운데 시즌을 계속해서 그렇죠. 네, 치르고 있는 상황에서 부상 선수가 계속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 좀 어려움을 겪었고, 여기다가 챔피언스 리그하고 프리미어 리그를 병행하다 보니까 경기 일정도 꼬이는 경우도 있었고, 결국은 토트넘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3, 4위 경쟁이 더 재밌어졌어요. 네. 뭐 그렇긴 한데, 그럼에도 어쨌건 토트넘은 진짜 포체티노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대단하죠. 예. 그러니까 솔직히 저는 진짜 그러니까 뭐 시즌 중반에도 그 얘기 했었잖아요. 중반에도 그러니까 토트넘은 4위 안에 들기 힘들 것이다. 워낙 그러니까 갈수록 힘이 들 수밖에 없다. 그쵸. 예, 그리고 그거 자체는 맞아 떨어지긴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걸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러니까 전술적인 변화들을 이번 시즌 평소보다 더 많이 가져갔거든요. 그건 뭐 다이아 사사이도 했었고, 그리고 시즌 막판에는 백스리 포메이션도 상당히 많이 사용을 했고, 그리고 그러니까 포체티노 감독이 진짜 고생을 많이 했다는 게 보이는 게, 이번 시즌에는 그러니까 전술을 바꿔서 바로 재미 본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전술을 바꿨는데 전반전에 망하다가 후반전에 그러니까 바꿔서 어떻게든 이제 성과를 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가 상당히 기민했다는 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전술적으로. 그리고 그거 자체가 그러니까 포체티노가 상당히 힘을 발휘한 부분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리 케인도 부상이었고, 그 외에도 다른 선수들도 줄줄이 부상해서 다시 돌아오고, 이런 게 반복되는 과정에서 가지고 있는 선수 자원, 그러니까 출전시킬 수 있는 선수 자원들의 능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그때 변화를 많이 줬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성공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것들이 성공을 했죠. 네, 그러다 보니까 포체티노 감독 대단하다 이런 얘기도 듣고, 여기에 또 한 가지 덧붙이면 또 챔피언스리그 결승전도 갔고. 예. 그렇죠. 부상만이 아니고 선수들의 폼도 전체적으로 좀 안 좋았거든요. 왜냐면 그러니까 그 얘기도 그가 예전에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토트넘이 이번 시즌 힘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주축들이 그러니까 3, 4위전까지 치른 월드컵. 벨기에, 잉글랜드 선수들이었단 말이죠.
월드컵 3, 4위전까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복귀도 늦었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이 상당히 있을 수밖에 없는 팀이었어요. 그 선수들 구조상. 거기다 이제 손흥민 선수마저도 뭐 아시안 게임 가고 또 아시안컵 가고 이러면서 계속 차출이 됐었거든요. 전 그래서 이번 시즌 손흥민 선수도 힘든 시즌이 될 거다. 그렇죠. 현상 유지만 해도 다행인 시즌이 될 거다라고 예상했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제 예상을 완전하게 보기 좋게 깨버렸죠. 하드캐리 했죠, 진짜. 그러니까 오히려 토트넘은 놀라웠던 것이,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도 그렇고 기대 이상을 해줬고요. 루카스 모우라도 제가 보기에는 중요한 순간마다 기대 이상을 해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그 대표팀 일정 때문에 팀을 비웠을 때 루카스 모우라가 또 마치 새로 영입한 선수처럼 나를 잊지 말아요. 네. 저는 그러니까 모우라하고 시소코 같은 선수들이 활약해준 거는 그가 상당히 토트넘한테 크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지만은 손흥민은 기대 이상이라는 거죠. 왜냐면 다른 선수들 그러니까 케인이나 뭐 트리피어라던가 알리라던가 뭐 이런 월드컵 나간 선수들 다 이번 시즌에 부진했거든요. 팬들에 비해 부상도 있고 트리피어 로즈 좌우풀백 완전히 무너지고. 그런데 손흥민은 그러면은 가장 어떻게 보면 부진해야 되는 선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텨줬으니까 그 부분이 그러니까 제가 손흥민 선수가 이번 시즌 뭐 토트넘 구단에서 선정한 뭐 최고의 선수 뭐 이런 거 다 휩쓸었잖아요. 그리고 잉글랜드 언론들로부터 솔직히 손흥민 선수의 스탯만 놓고 보면은 다른 그 경쟁자들에 비해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많이 뛰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경기 출전 자체가 적었으니까. 결장한 경기들이 많으니까. 그럼에도 어쨌건 손흥민 선수에 대한 평가도가 이번 시즌에 확 올라간 부분은 그런 것들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토트넘 입장에서도 해리 케인 부상이라든가 여러 선수 부상일 때 위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때 손흥민이 임팩트 있는 골들을 많이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팬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소중한 선수가 된 거죠. 그러니까 위기를 구해낸 선수 이렇게 느낌이 되는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팬들도 그렇고 뭐 영국 현지 유럽에서의 언론들의 평가도 굉장히 좋고 뭔가 약간 토트넘에게 올 시즌 손흥민이 약간 구세주 느낌 약간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소름 돋는 건 우리가 이렇게 막 많은 선수들 얘기하는데 라멜라 얘기는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요. 라멜라 얘기할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이쯤 되면 좀 놓아주는 것도 좀 괜찮은 것 계속 같은데. 부상이었는데 라멜라도. 저희가 지금 4위 토트넘부터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토트넘이 3위를 차지할 듯 보였었는데 막판까지 좀 경쟁하는 상황이 됐다. 그 사이에 사리 감독의 첼시가 3위를 냉큼 아니 저는 먹어버렸습니다. 개인적으로 올 시즌의 첼시는 성공이냐 실패냐 요거 그냥 한마디만 들으면 된다고 봐요. 두 분한테. 사리볼은 성공입니까? 송영주 위원님? 결과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밑밥까지 말고 그냥 단만하세요. 사리볼은 성공은 아닌데 결과론적인 측면에서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김은민 기자님, 사리볼은 성공입니까? 올 시즌? 저는 이거 얘기하기가 지금 되게 애매한 게요. 살이 지금 경질설 떴죠. 경질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아브라모비치랑 크게 한판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사리가 3위에 리그 결국 올라왔고, 그다음에 챔피언스리그 출전권까지 가져왔고,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그러니까 포장을 잘할 수 있는 성적이긴 한데 이 속이 썩어 문드러졌다라는 약간 저는 근데 그거보다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브라모비치가 욕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리를 해줘야 된다. 아니 그거 말고요. 저게 가장 커요. 지금 미국에서 평가전 했다가 롭스터스 시크 9개월? 9개월 찍고 이게 그가 무리한 일정들을 본인 구단주 단독으로 일으킨 거거든요. 감독이 화가 안 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유로파리그 결승전이 앞두고 있는데 물론 그가 뭐 로만 아브라모비치는 첼시가 유로파리그 결승전 안 갈 줄 알고 잡은 거겠지만은 이거는 지난 시즌 바르셀로나가 한 거랑 똑같은 짓입니다. 만델라컵 가가지고 그렇죠. 국제 우승을 놓치게 한 거랑 똑같은 짓이에요. 김현민 기자 얘기가 다 맞는데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사리 감독이 프리미어리그 3위 그리고 유로파리그 결승 갔어요. 만약에 유로파리그 우승을 차지한다면은 데뷔 시즌에 우승 트로피 하나 드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결과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괜찮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근데 내용적인 측면이나 과정적인 측면으로 들어가면 아자르 없으면 이 팀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 들고 또 하나는 사리 감독이 사리볼의 핵심으로 조르지뉴를 데리고 와서 조르지뉴를 쓰는 그 모습에 있어서 얼마나 우리가 비판을 많이 했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고집을 꺾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첼시 팬들 입장에서도 결과는 좀 만족스럽지만은 사리 감독에 대한 불만이 있는 거죠. 위기 대처 능력 이런 것도 조금 아쉽긴 했죠. 지나치게 그러니까 뭐 플랜 A만 가져간 거, 그러니까 좀 플랜 B를
가져오지 못한 부분들은 좀 아쉽긴 했죠.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구단주하고 싸우고 그래서 뭐 경질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이제 유벤투스도 알레그리 감독이 그만두고 그러면서 이제 사리 감독 데리고 간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얽혀 있는 상황인데 다만 팬들의 지지를 받는 감독이라면 네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사리 감독이 탄력을 받을 수가 있죠. 근데 팬들의 지지가 약하기 때문에 사리볼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비판도 많이 했지만은 이제 팬들도 피부로 느꼈기 때문에 아이씨 나가도 돼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첼시 팬들이 피로도가 극심하다. 그런데 여기다가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아자르도 첼시 선수인데 아자르가 다음 시즌 나가잖아요. 네, 거의.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제 어찌할 거냐 이런 얘기로 또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모로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껄끄러운 팀이 첼시하고 아스날이에요. 그런데 이제 첼시부터 말씀을 드렸을 때 껄끄러운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결과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래 쏘쏘 아니 만족할 수준이야. 근데 과정이라든가 내용이라든가 뭐 이런 거 보면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뭐 그러면서 어쨌건 지금 사리 경질 얘기들은 조금 문제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안 되는 거고 이거는 그 로만의 큰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아스날 5위 아스날로 넘어가 보죠. 이게 네. 어쨌든 비슷해요. 첼시랑 비슷합니다. 감독이 와서 좀 팀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과정이었고 뭐 과정이 어찌 됐든 초반에 굉장히 잘 나갔다가 시즌 막판에 좀 흔들리는 모습을 네. 보여줬고 하지만 유로파리그 이제 결승 첼시랑 네. 이제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보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은 유로파리그 결과에 따라서 아스날은 일단 5위 한 거는 그냥 딱 예상대로 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도 항상 얘기했던 게 아스날은 솔직히 말하면은 빅4 안에 들만한 선수 전력이 아니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고요. 그럼 올 시즌은 오스날이다. 그러니까 약간 5위나 6위할 정도의 전력, 객관적인 거니까 선수단 전력만 놓고 보면은 그럴 팀이다라고 얘기했고 도리어 그러니까 성적 자체는 에메리 감독이 기대 이상으로 냈다라고 생각을 해요. 선수단 그 전력 몇몇 대비 거기다가 뭐 어쨌건 본인의 팀을 만들려고 하다가 좀 그 와중에서 이제 뭐 선수들의 변화도 상당히 많았었죠. 예, 그건 조금 그러니까 상당히 흔들릴 수 있었던 시즌에 그래도 뚝심 있게 온 부분들은 인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확실히 에메리의 강점이긴 하다. 에메리는 그가 어느 팀을 맡더라도 어쨌건 일정 수준 이상의 성적은 보장을 해준다. 그게 그가 우승 트로피로 가는가에 대한 의구심은 있더라도 예,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칭찬을 해줄 부분이 있는 거죠. 최소 이 정도 수준은 보장하는 감독이다. 예. 거기다 유로파리그의 제왕이라는 걸 다시 그렇죠. 한번 보여줬고 심지어 첼시가 알아서 자멸해주고 있는 덕분에 이번에도 또 우승할 것 같아요. 아스날 팬 이 대목에서 소리 질러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에메리 감독이 올 시즌 잘했다고 생각해요. 네. 5위지만. 네, 왜냐면은 뭐 전반기에는 플랜 A가 없다 이런 비판 많이 들었잖아요. 그리고 후반 시작과 동시에 선수 교체를 가져가면서 결과를 어떻게 해서든 가져오는 모습도 있었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에메리 감독이 원정에서 약하다는 것이 또 다시 드러나는 시즌이었고, 그러니까 여러모로 약점도 많이 노출한 시즌이긴 해요. 그리고 아스날 팬들의 가장 큰 불만은 시즌 막판의 경기력이에요. 그러니까 4위를 차지할 수 있는 데까지 올라왔거든요. 근데 막판에 무너지니까 기대감은 한껏 올라갔는데 막판에 이게 어그러지니까 실망감이 더 크죠.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우리가 주인공은 마지막에 등장하고 맛있는 건 마지막에 먹는다고. 난 일찍 먹는데? 아 그래? 그렇구나. 죄송합니다. 네. 여하튼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4위를 딱 차지했으면 아스날은 이건 끝나는 건데. 끝나는 건데 잡을 수 있는 위치에서 이거를 확 놓쳐버리니까. 근데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 첼시, 토트넘, 아스널, 그러니까 뭐 맨유도 있었지만 세 팀이 다 유럽 클럽 대항전 결승을 약간 기대하면서 이 뭐랄까요 무게중심 뭐 물론 그렇지 않았겠지만 무게중심이라든지 이런 걸 또 좀 달리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그러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러진 않았어요. 알겠어. 너무 깔끔하네. 네. 야 이거 뭐 의견이 안 갈려. 네. 아니 그렇지 않은 게 선수 명단을 봐도 알 수 있는데 네. 선발 라인업을 봐도 알 수 있고. 그래서 올 시즌이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보통 시즌 막판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선택과 선택, 집중과 집중을 했어야 됐거든요. 리그와 네. 클럽 대항전 놓치지 않을 거예요. 네. 유럽 대항전도 놓칠 수가 없고, 그것 때문에 리그도 놓칠 수가 없고. 그것 때문에 시즌 마지막 5경기 성적이 그치 똥망이야. 네 팀이 다 똥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3위부터 6위까지 솔직히
그냥 막판에는 네가 가라 챔피언스리그 진짜 했어요. 그 와중에 이제 기회를 잡은 게 덥석 잡은 게 첼시고 네. 맨유는 가세요 이게 된 거고.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에메리 감독에 대한 평가는 유로파리그 결승전 끝나고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아까 전에 김현민 기자가 얘기한 부분도 그거예요. 그러니까 선수 명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5위가 못한 성적은 아니다. 네, 거기다가 우리가 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봐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퍼거슨 감독 다음 감독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벵거 감독 다음 바로 그 시즌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스날의 입장에서 에메리 감독 입장에서 다 힘들 수 있는 시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챔피언스리그 진출 티켓을 따지 못한 것, 4위를 차지하지 못한 것은 아쉬움이 크지만 만약의 경우 유로파리그에서 우승 차지하면서 챔피언스리그에 나간다? 그러면 저는 에메리 감독 잘했다고, 네, 올 시즌 성공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근데 만약의 경우 유로파리그 결승전에서 뭐 삐끗해서 뭐 첼시가 우승을 차지한다? 그러면은 에메리 감독은 실패라고 봐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뭐 실패니까 잘라야 돼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올 시즌 목표치는 달성하지 못했다. 그렇게 그런 관점에서. 네. 한준희 의원님이 그렇게 얘기한 것 같던데, 저기 원투펀치에서 아스날의 이번 시즌 성적은 유로파리그 우승하면은 B+, 아니면 우승 못하면 C+,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저도 그냥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승 못해도 평타는 C면 못한 거잖아요. C가 왜 못한 겁니까? 대학교 때 C가 중간이에요. 내가 대학교 때 평점 제일 많은 게 C인데. 기다려. 기다려. 잘한 건 아니지. 기다려봐. 알았어. 너의 뜻은 알겠지만 C뿔 하면 난 대학교 때 C뿔이 제일 많다고요. 아니 나도 아는데 C뿔 하면 느낌이 잘 못했다는 느낌이 들잖아. 에이 그래? C뿔 뭐 이런 거예요? 그래? 예. C뿔 괜찮아요. 나는 성공의 기준이 B-까지야. 너무 어려. 왜 이렇게 인생 빡빡하게 살아? 그러니까 성공의 기준인 거잖아요. 성공이 아니, 그거 평타잖아요 지금. 근데 그런 거 있잖아. 내가 목표하는 거는 그래도 대학교 다닐 때 성적 뭐 많이 받았어요? F 많이 받았어요. 봐봐. 그 저런 사람들이 저렇게 얘기해. 나는 C도 괜찮았다고. 알겠습니다. 워낙 수업을 잘 안 들어갔으니까. 나도 잘 안 들어가. 네. 그러면 뭐 저희가 뭐 마지막에 저는 개인적으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상황이 정말로 저는 이상했어요.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표현이 정말 얘네들이 쉐시다 이런 게 아니고 연고 라이벌 팀을 응원해야 우리가 산다. 약간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결국 마지막에는. 그러니까 맨유가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저는 근데 딱히 고작 그것 때문에 연고 라이벌을 응원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2차에서 뭐 3차에서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맨유는 이미 그러니까 유로파리그 탈락한 이상 그걸로 이미 그거가 쉐신 거지. 예. 이건 쉐시네. 그러니까 뭐 딱히 맨체스터 시티가 뭐 FA컵 우승해서 우리가 뭐 예선 안 치르고 본선 간다? 유로파리그 간다는 것 자체가 쉐신 거예요. 맨유 입장에서는. 아니 저는 그 ESPN에서 기사를 본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제 기사도 한 것 같은데, 이게 프리시즌 일정을 잡아놨는데 이제 꼬여버린다. 그러다 보니까 보니까 그런 거는 그냥 기자들이 하는 얘기인 거고, 팬심에서는 일단 유로파는 쉐시다. 그냥 그거 자체가 쉐신 거예요. 좀 당연하지. 예. 근데 무슨 뭐 맨체스터 시티가 우승하면 팬들이 그런 걸 왜 생각해요? 팬들은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리버풀이 우승 못한 것만으로도 다행인가? 아니 근데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올 시즌에 참 묘한 팀이 맨유예요. 네, 무리뉴 감독 뭐 이끌고서 시작을 하면서도 문제가 있었고, 거기다 불화설도 있었고, 거기다가 온갖 재미난 이야기 많았잖아요. 막 포그바 정색하는 장면도 나왔고, 막 그리고 나서 솔샤르 감독 오고 나서 뭐 체력을 끌어다 쓴다 뭐 이렇게 얘기됐고, 우리가 그렇게 분석을 하기도 했지만 그렇죠. 그래도 그 소샤르 감독이 지붕 잡고 나서 한 10경기 정도 정말 아름다운 꿈을 꿨잖아요, 맨유 팬들이. 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너무나 그 정반대로 무너지는 걸 또 경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러니까 그냥 맨유의 성적과 그런 것들은 딱 포그바와 똑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팀의 핵심이 포그바다 보니까 결국 포그바의 바이오 리듬에 따라갔다. 그리고 포그바의 기분에 따라갔다. 바이오 리듬 너무 좋아하는데? 아니 딱 그러니까 12경기 무패하고 있대요. 그때 포그바가 굉장히 좋았죠. 그때 포그바는 월드 클래스급이었습니다. 저희가 바라던 포그바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포그바. 예? 그때의 포그바가 얘가 진짜 집중하고 진짜 제대로 하면 어느 정도인가 이걸 너무나도 잘 보여준 포그바였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집중 안 하면 얼마나 개차반인가가 또 확 나타났죠. 그게 그러니까 맨유의 성적과 딱
딱 결부되어 있어요. 아, 그리고 포그바 하기에 따라서 맨유의 성적이 왔다 갔다 이 했고 맨유의 이 상승 곡선, 하강 곡선과 이 포그바의 바이오리듬이 절묘하게 맞는다. 야, 이거 진짜 맨유 팬들이 들으면 가슴에 비수 꽂히는 말 아닙니까? 아니 근데 사실이니까요. 팩트니까요. 아니 그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팀의 중심을 잡아주는 선수가 흥에 따라서 자신의 기분에 따라서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그런다라는 경기력이 달라진다는 것은 이건 팀도 또 그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문제가 심각한 거고. 그럼요. 그러니까 보통 팀의 중심을 잡아주는 선수는 그래도 시즌 내내 봤을 때 한 30경기 정도는 평타 이상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C 이상을 해줘야 된다. B B0, B 마이너. 네, 그렇게 해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목표 달성이 B 마이너이기 때문에. 여러분 F를 가장 많이 받으신 분의 B 마이너 애찬론을 듣고 계십니다. 네. 할 말이 없어지네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아니, 네, 여하튼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약간 맨유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폴 포그바가 정말 애증의 대상일 것 같아요. 팀에서 있어서 좋을 때는 정말 좋은 선수지만 이렇게 정말 전체적으로 폼이 무너져 버리면 팀 전체가 또 무너져 버리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뭔가 이 폴 포그바로서는 근데 또 시즌 끝났는데 또 다른 팀 가겠다 또 이런 상황이 나오고 있으니까 내주자니 아깝고 또 취하자니 또 속 썩고 또 이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포그바는 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레알에? 네. 그러니까 뭐 히든 풋볼 얘기할 때 주원이가 그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포그바 같은 선수를 다시 사오는 게 힘들기 때문에 이 선수를 보유한 킵해야 상태에서 된다. 어떻게 해서든 이 선수를 활용해서 갱생시켜야 네, 된다. 그래야 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시즌 한 중반쯤에. 그렇게 얘기한 적이 중반쯤에. 있어요. 네, 지금은 엄청 싫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제 생각에는 내보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올 시즌이 어찌 보면 포그바가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에이스 역할을 할 수 있느냐의 테스트 무대 같은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랬는데 실패했다. 네. 그리고 저는 그 포그바가 사치품이라고 생각합니다. 포그바는 어느 팀의 중심을 잡아줄 선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려한 팀에 거기다 화려함을 더해주는 장식가도 같은 선수인 거지. 굉장히 그가 플레이 자체가 화려하잖아요. 중앙 미드필더임에도 불구하고 뭐 기술적인 완성도라던가 아니면 그가 화려한 그 강력한 중거리 슈팅이라던가 중앙 미드필더한테 갖춰야 될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데 정신적인 부분이 너무 결여되어 있어요. 그리고 선수가 그거에 있어서 그가 기복도 너무 심하고 포그바가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줬을 때는 결국 유벤투스에서 그쵸. MVP 그쵸. 그러니까 기존 MVP가 버텨줬을 때, 그러니까 마르키시오, 그리고 피를로, 비달이 포그바를 위해서 굳은 일을 해줬을 때, 그때 포그바가 프리롤적인 역할을 하면서, 왜냐면 그가 포그바의 마인드 자체가 지단이 롤모델이에요. 그 지단처럼 플레이를 하고 싶어 해요.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걔가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에서 지단 같은 플레이를 할 수 있냐면 그건 또 아니거든요. 중앙 미드필더가 어느 정도 완성된 팀에서 포그바가 거기서 이제 좀 기분 좋게 자기 하고 싶은 것도 하게 그때 빛나는 선수. 약간 그 프리롤 쪽으로 풀어주었을 때 가능한 거지. 포그바를 중심으로 팀을 구축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져요. 왜냐면 중심 자체가 흔들리는 선수인데 거기다가 누굴 맞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포그바는 사치품이다. 약간 참치회에 얹어주는 금딱지 같은 느낌이에요. 약간 좀 그런 인상입니다. 제가 받은 인상. 기본 참치회도 맛있는데 거기 금으로 왜 얹어? 맛도 없는 걸. 아니, 제 생각에는 포그바 팔아서 그 돈으로 네, 리빌딩을 하고 리빌딩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만약의 경우 레알 마드리드가 지단 감독이 포그바를 원하고 있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지단 감독이 포그바를 영입해서 갱생시킨다? 그건 좋은 자원이 되겠지만은 가능성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 포그바가 보여준 행보를 봤을 때는 무언가 바뀌는 것보다는 그대로 자신의 그거를 따라갈 가능성이 크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요. 여하튼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얘기하다 보니까 포그바까지 왔는데 맨유 입장에서는 올 시즌은 실패한 시즌으로 봐야 되겠죠. 그럼 저희가 계속 지금 상위권 팀들 얘기를 좀 했는데 분위기를 한번 확 바꿔보죠. 역대급으로 좀 사실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는 강등 경쟁이 재미가 없었다. 네. 너무 일찌감치 강등된 팀들이 결정이 돼버렸다. 이런 평가들이 있기 때문에 심심했던 잔류 전쟁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어떻게 보셨는지 좀 평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등권 같은 경우는 일단 허더스필드는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도 조금 얘기했다. 역대급 더비 카운티 다음. 그죠. 역대급으로 그 더비 카운티 다음으로 못했던
승격팀이었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말씀드렸죠. 더비 카운티 이래로 그 다음으로 가장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최악의 팀이었고 그 허더스필드 선수단 자체의 그 퀄리티가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제 다비드 바그너 이제 감독이 이제 도르트문트 정신 그러니까 압박 죽어라는 그렇죠. 실제 그 허더스필드가 그 프리미어리그 팀들 중에서는 그러니까 압박 관련된 지수들이 가장 높은 편에 속했거든요. 그걸로 지난 시즌 어떻게든 버텼어요. 지난 시즌 어떻게든 잔류를 했는데 결국 이제 그가 수준에서의 차이를 드러낸 거죠. 그쵸. 예, 그가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기본 실력 자체가 부족하면은 아무리 압박으로 한다고 해도 그게 그걸로만 버티기에는 프리미어리그가 거기가 녹록한 리그가 아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 한계를 드러내면서 일찌감치 무너졌고 풀럼은 팀이 아니고요. 예, 여긴 그냥 돈 가지고 선수들 마구 영입했다가 그렇죠. 현실 예, FM에 딱 망한 팀이고. 그러니까 허더스필드에 비교할 팀이 딱 더비 카운티라면은 풀럼에 비교할 팀은 과거의 그 퀸스파크 레이저스. 그러니까 스타 선수들, 그러니까 좀 이제 뭐 말년에 접어든 스타 선수들 대거 영입했지만 수집했다가.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너무 팀을 갈아엎다 보니까 팀 자체가 생소한 팀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또 괜히 그 이름값만 높아가지고 콧대만 높고 그러다가 이제 예 자기네들 멋대로 개인 플레이만 남발하다가 무너진 팀. 플럼이라면 진짜 옛날에 굉장히 좋은 견고한 중위권 팀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너지는 게 진짜 약간 저도 뭐 오래 본 건 아니지만 약간 그런 기억이 있어서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사실 이제 플럼 입장에서는 올 시즌 좀 야망을 드러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돈을 많이 썼는데 2,300억인가 그 정도 썼던 것 같은데 이게 제대로 작동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울버햄튼처럼 쓰려면은 딱 하나의 색채로 쓰던지 그것도 아닌 예 이도저도 아닌 예 여기저기서 다 데려오다가 망했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무너지는 상황이 됐고 예. 그리고 마지막은 카디프 시티가 37라운드까지 버티다가 예. 결국은 무너지면서 이제 강등당하게 되는데 재미난 사실은 크리스탈 팰리스가 은근히 강등을 잘 시켜요. 예. 네. 마지막 숨통 끊는 역할. 네, 그래서 허더스필드가 33라운드에서 이제 32라운드에서 크리스탈 팰리스를 상대했다가 패배당하면서 아마 강등됐고요. 크리스탈 팰리스 일단 하나 죽이고. 네, 그리고 카디프 시티도 37라운드에서 크리스탈 팰리스 상대했다가 또 하나 죽이고. 네, 졌고. 다만 이제 플럼 같은 경우에는 33라운드 와포드전에서 이제 패배하면서 강등당하게 됐죠. 근데 그거가 저는 카디프 같은 경우는 그거가 그래도 좀 끝까지 끌고 온 편에 속하잖아요. 근데 네. 저는 카디프 역시도 그거 약간 허더스필드와 비슷했다고 생각해요. 객관적인 전력 자체가 상당히 떨어진 팀이었고 그래서 그 밑에 세 팀의 경기력이 그거 프리미어 리그에서는 좀 독보적으로 안 좋았어요. 독보적으로 안 좋았는데 그래도 카디프가 막판까지 끌고 올 수 있었던 거는 찬양하라 에더리지 골키퍼. 네, 솔직히 말하면 경기력은 너무너무 안 좋은데 에더리지 골키퍼 덕에 그나마 버텨왔었던. 카디프가 강등되면서 그거 있지 않나요? 닐 워녹 감독은 역시 습격을 시키지만 1부 리그에서는 안 되는 감독이다. 약간 그게 또 올 시즌도 된 게 아닌가. 약간 그런 저는 보면서 또 하나의 또 약간 카디프는 그가 저게 상당히 뼈 아프죠. 그 영입했었는데 예. 살라. 예. 그 공격수. 낭트에서 영입했던. 그것도 구단 역대 나름 예. 그쵸. 큰돈 들여가지고 영입을 한 건데 예. 에밀리아노 살라 선수. 그러면서 약간 그런 아쉬운 상황이 그거 벌어졌죠. 자체도 그가 팀의 플랜이 너무 꼬여버리게 돼. 왜냐면 카디프는 어쨌건 그래도 수비에서는 에더리지 골키퍼가 버텨줬는데 그럼 공격만 조금 더 살아났으면은 좀 후반기 때 탄력을 받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죠. 예, 그거 자체를 받지 못했고 거기다가 준비도 전혀 될 수가 없었으니까. 예. 아무튼 뭐 강등된 팀들을 좀 응원하셨던 분들에게는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뭐 한 시즌 좀 더 네. 가슴 아픈 일을 뭐 잘 버티고 올라오면 또 되는 거니까요. 네, 챔피언십에서 팀을 다진 다음에 올라가야죠. 그러면 전 개인적으로 저희가 뭐 상위권 팀하고 뭐 강등되는 팀들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 그럼 뭐 두 분께서 개인적으로 좀 인상적인 저는 이제 울버햄튼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약간 왜냐면 그 포르투갈 색채가 있어서 좀 두 분이 뽑으시는 좀 올 시즌에 좀 프리미어리그에서 인상적이었던 팀 뭐 꼽을 수 있을까요? 저는 뉴캐슬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뉴캐슬 전반기 그 성적을 봤을 때 라파엘 베니테스 감독이 계속해서 그 얘기밖에 안 했어요. 존버. 네, 버텨야 된다. 그 얘기밖에 안 했어요. 그런 거는 결국 전력이 안 된다는 얘기고 여기다가 이제 구단주가 돈도 쓰지를 않으니까 제대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시즌을 맞이했었던 이 베니테스 감독과 뉴캐슬인데 물론 이제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서
전력을 보강을 했고 그것이 또 효과를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전방 쪽에 있는 론돈도 터지기 시작했고 아요세 페레스도 이제 솔솔차게 골을 넣기 시작하면서 나름대로 힘을 발휘했고요. 그리고 기성용 선수가 이제 출전해서 기복이 있긴 했었지만은 롱스태프하고 헤이든하고 출전했을 때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인상 깊었던 팀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버텨야 된다 그 정신에 맞게 3백을 쓰면서 사실상 뭐 5백인 경우가 많았지만은 그 전술도 효과를 봤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러니까 팀이 아니고 그냥 라파 베니테스 감독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비슷한 의미에서. 예. 솔직히 뭐 뉴캐슬은 그냥 뉴캐슬 한 거고요. 네. 베니테스 감독이 워낙 그러니까 좀 그거 뚝심 있는 모습들 보여줬던 게 상당히 인상적이었고요. 와포드가 좀 인상적이었다가 마지막에 무너진 게 너무 아쉬웠죠. 그러면 뭐 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으니까 뭐 베스트 11 뭐 한번 좀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베스트 11을 짜갖고 왔는데 송영주의 프리미어리그 베스트 11을 김현민 기자가 한번 평가를 한번 해주세요. 잘 들어보시고. 그런데 이거 너무 뻔해서 예. 사실은 그 프리미어리그 베스트 11은 많은 분들이 한 두 가지 측면에서만 좀 고민하고 나머지는 다 똑같을 겁니다 거의. 골키퍼하고 솔직히 말하면 공격 쪽에서 하나 정도? 예. 아니 저는 미드필드에서도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예. 하여튼 제가 베스트 11 말씀드리자면 일단 감독은 과르디올라 감독 뽑았습니다. 포체티노 감독이라든가 아니면은 클롭 감독도 고려했었는데 그래도 2연패한 감독이니까 과르디올라 감독 뽑았고요. 감독도 뽑았네. 네. 그리고 골키퍼는 리버풀의 알리송 골키퍼. 네, 에데르송 골키퍼, 알리송 골키퍼 누구를 뽑아야 되느냐 고민하다가 우리가 이미 리버풀 얘기할 때 하지 않았습니까? 네. 무실점 경기도 너무나 많았고 그렇죠. 그리고 결정적인 선방도 많이 했고요. 특히 이제 수비 라인은 거의 다 리버풀에서 뽑았습니다. 왜냐면 리버풀이 워낙에 단단한 수비를 보여줘서요. 맞아요. 네, 좀 전에 얘기했었던 좌우 측면의 리버풀 수비수들 로버트슨, 아놀드 모두 뽑았고요. 그리고 중앙 수비수는 이제 올 시즌 저는 MVP라고 생각하는 판다이크 그리고 이제 맨시티의 라포르테를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라포르테 선수가 좀 수비 쪽에서 어려움을 겪는 장면도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그 순간순간 센터백뿐만 아니라 측면 수비수도 보면서 중요한 순간마다 맨시티에서 제 역할을 해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포백과 골키퍼를 뽑았고 미드필드 라인에 저는 아자르를 뽑지 않을 수가 없어서 네. 그거 한 잔에 받고 가야죠. 그래서 미드필드 라인으로 내렸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아자르는 꼭 넣어야 되겠다. 첼시가 3위 차지한 거는 저는 아자르 덕이라고 보기 때문에 아자르는 어떻게 해서든 넣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바이날든과 페르난지뉴 중에 한 명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물론 이제 페르난지뉴가 시즌 후반에는 부상도 많았고 좀 흔들리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전반기에는 거의 돈터치였거든요. 그래서 페르난지뉴로 가야 되느냐 바이날든으로 가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하다가 페르난지뉴를 뽑았습니다. 원래 이런 고민하다가 다른 선수 뽑는데. 아 그런가요? 네, 이런 고민을 하다가 페르난지뉴를 뽑았고 그리고 베르나르도 실바도 올 시즌 안 뽑을 수 없어서 미드필드 라인에 아자르, 페르난지뉴, 베르나르도 실바를 뽑았고요. 공격 라인은 라인 스털링 그리고 아구에로, 사디오 마네입니다. 네, 살라라든가 손흥민 선수도 고려를 한번 해봤지만은 그래도 역시 이제 스털링과 아구에로, 마네 이렇게 굉장히 뛰어난 활약을 펼쳤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베스트 11을 뽑았습니다. 뭐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골키퍼부터 말씀을 드리면 알리송, 그 다음에 로버트슨, 라포르테, 판다이크, 아놀드 그리고 아자르, 페르난지뉴, 베르나르도 실바 그 다음에 공격진은 스털링, 아구에로, 마네 네. 이렇게 4-3-3 포메이션으로 뽑아주셨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뭐 송혜원이 안 뽑은 선수들 중에서 조금 언급을 하자면요. 전 골키퍼 부분에서는 에델손보다도 도리어 그 파비안스키가 상당히 그가 좀 주목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가 선방 횟수에서도 독보적으로 많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선방률이라던가 뭐 그 선방률도 2위인가 제가 그렇게 알고 있고요. 또 그러니까 XGA 그 스탯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대 실점 그 부분에서 가장 격차가 독보적으로 많은 선수가 파비안스키입니다. 그 정도 그러니까 파비안스키는 결정적인 순간에 선방들이 진짜 많았던 선수였거든요. 이번 시즌에 프리미어리그에서 얘가 유럽 5대 리그 따지더라도 그 웨스트햄 자체가 그가 XGA에서 가장 그가 이득을 많이 본 부분에서 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다음으로 그러니까 예. 그 정도 상당히 좋습니다. 오블락 골키퍼 다음 가는 그런 선방 능력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파비안스키를 좀 언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오른쪽 측면 수비수에는 좀 좋은 선수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워커 선수도 있고요. 카일 워커. 당연히. 그 외에도 그러니까 뭐 울버햄튼의
도어트는 진짜 뭐 풀백에서 상당히 많은 도움들을 올려. 은근히 울버햄튼 선수들 중에서 괜찮은 선수들이 올 시즌 활약이 좋았던 선수들이 있죠. 예, 거기다 이제 완비사카. 완비사카는 지금 상당히 그가 빅클럽들의 그거가 런골 영입 많이 대상. 받고 있죠. 왜냐면 그니까 태클이라던가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 수비적인 스탯에 있어서 거의 독보적인 수치들을 올렸었거든요. 가로채기라던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막 10개씩 해대고 그랬으니까요. 한 경기에? 예. 아. 그 정도 그러니까 완비사카가 상당히 또 그가 약간 둘이 조금 다른 의미에서 주목을 받았어요. 비사카가 수비적인 부분, 그리고 도어티가 공격적인 부분. 그리고 이제 왼쪽 측면 수비수는 디뉴 얘기하죠. 디뉴는 거의 뭐 베스트 11에도 많이 뽑을 정도로 네. 예, 이번 시즌 활약상이 상당히 좋았었고, 예, 그리고 이제 뭐 미드필더로 올라가면 이제 울버햄튼 주앙 무틴이 된다. 아, 갑자기 네베스. 예, 네. 네베스는 무조건 넣어야죠. 후벤 네베스는 솔직히 말하면 베스트 11에도 뽑을 만한 가치가 있죠. 예, 가치가 있음도 네. 좋은 모습을 보였고, 또 이제 에버턴의 이드리사 이드리사 게하고 게. 예, 또 그 은디디 레스터 시티에 예, 이런 선수들도 상당히 그러니까 좋은 준수한 활약상을 펼쳐줬고, 수비적인 부분에서도 또 이제 에버튼의 또 다른 공격한 미드필더 게이프 시그우드슨. 예, 이번 시즌은 에버튼 공격을 조금 책임지다시피 했죠. 13골 6도움을 올리면서. 예, 그리고 저는 또 이제 공격 쪽에서는 히메네스 선수의 활약상도 빼놓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기해. 라울 히메네스는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잘해서 신기했다고요. 솔직히 그러니까 울버햄튼 자체가 그 공격 창출을 많이 하는 팀이 아니에요. 울버햄튼이 왜냐면 상당히 수비적인 전술을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몇 안 되는 공격 찬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이제 히메네스하고 디오고 조타하고 둘이 어떻게든 개인기 해결을 해주니까. 예, 해내는 부분들. 왜냐면은 공격 방식 딱 두 가지거든요. 도어티가 오버래핑 해가지고 크로스를 올리거나 아니면 롱볼로 이제 패스가 넘어오거나, 그러면 둘이서 진짜 개인 힘으로 어떻게든 해내야 되는데, 거기서 히메네스는 약간 조타가 거가 드리블로 휘젓는 역할이라면은 히메네스는 거가 비비기도 하고 드리블도 하고 패스도 연결해주고 직접 해결도 하고 진짜 멀티 패키지 같은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지금 약간 김현민 기자님이 말씀해 주셨던 얘기를 들어보면 왜 울버햄튼이 올 시즌 성적이 좋은가를 알 수 딱 있는 딱 그 핵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아까 전에 라울 히메네스 얘기할 때 저도 모르게 참 신기해 이렇게 얘기한 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시절에 제가 해설했을 때 양아들이었어요? 양아들이 아니라 답답했거든요. 히메네스가 네.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멕시코 대표팀에서도 그랬고 어디서 뛰어도 쉬운 골을 진짜 못 넣어요. 벤피카에서도 제가 벤피카도 유럽 대항전에서 했을 때 답답했거든요. 히메네스가 가진 재주가 되게 많은 선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한준희 의원이 그랬나? 약간 좀 베르캄프를 조금은 연상시키는 유형의 선수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재주도 되게 많고 기술적인 능력도 있고 심지어 키까지 있는 선수인데 마무리가 안 되는 거예요. 마무리가 안 되는데 이 선수가 또 원더골을 넣는 경향성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울버햄튼하고 그게 잘 맞아 떨어졌는지도 몰라요. 왜냐면 울버햄튼은 공격수한테 상당히 많은 거를 요구하고 좀 힘든 상황들을 주거든요. 그럼 이제 거기서 해낼 수 거기서 있는- 이제 원더골을 해내는 거예요. 도리어가 떠먹어 하면서 밥상을 차려주면 안 먹어 하면서 걷어내는 거죠. 그런 선수들이 또 재미를 주는 거예요. 아니 여하튼 프리미어리그하고 울버햄튼에는 너무나 잘 어울리는 스타일 건데, 저는 이렇게 잘할 거라고는 정말로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역시 송편에 닿구만. 아니 그 전에 걔가 그랬다니까. 아니, 근데 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걔가 진짜. 그랬어. 벤피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여하튼 그랬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베스트 11을 뭐 뽑아봤으면 뭐 MVP도 뽑아봐야죠. 네. 송현님이 생각하는 2018-2019 시즌 프리미어리그 MVP는 어떤 선수입니까? 두 명은 압축이잖아요. 저는 리버풀의 판다이크입니다. 그러니까 임팩트가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리버풀이 우승을 차지하지 못했지만은 올 시즌 리버풀의 그 단단한 수비, 뭐 알리송 골키퍼도 얘기했고 여러 선수들이 얘기했지만은 그래도 판다이크가 갖고 있는 상징성, 이제 리버풀의 수비는 판다이크, 이 판다이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너지지 않아라는 그런 확신, 정신적인 부분. 그런 측면들을 봤을 때는 보통 공격수를 많이 뽑는데 이번에는 MVP를 수비수로 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오 기자가 한 명 뽑아봤으면 합니다. 저요? MVP. 예. 솔직히 저는 본 경기가, 왜냐면 저는 많은 경기를 다 보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본 경기에서만 뽑잖아요. 저는 사실은 손흥민이에요. 그래요? 왜냐면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일하기 전에, 왜냐면 나는 근데 이게 리그에 국한해야 되나? 리그에 리그에 국한해야 리그인데.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리그로만 가면 저는 알리송.
왜냐면 알리송을 왜 뽑냐면 사실은 그러니까 리버풀은 전에도 좋은 팀이었어요. 좋은 팀이었는데 항상 문제로 지적됐던 부분이 그러니까 수비 그중에서 골키퍼였잖아요. 근데 올 시즌에 리버풀의 골키퍼 문제를 지적했던 부분이 예전에 비하면 정말 획기적으로 줄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바로 알리송이 와서 오면서 뭔가 약간 해결된 것 같고, 그러니까 옛날에 리버풀은 골키퍼는 다 개그한다 그랬잖아요. 개그 캐릭터들만 모아놨냐 약간 이런 게 있었는데 좀 그런 고민,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최소 실점 하는 부분에 있어서 뭐 물론 판다이크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그 알리송의 약간 그런 역할도 분명히 있지 않나. 전 솔직히 오 기자가 그거 우승팀에서 뽑을 줄 네. 알고 스털링 뽑을 줄 알고 스털링 뽑길 바랐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던진 건데. 저 약간 개인적으로 콩이에요. 아 근데 그런 느낌은 좀 드는 게 내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꼽으면 다 항상 우승을 못해. 아니 개인적으로 저도 맨체스터 시티에서 우승팀에서 그래도 뽑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딱 펼쳐놓고 보면 라임 스털링, 베르나르도 실바 그 외에도 많이 눈에 들어와요. 그런데 확 한 명 들어오는 건 맨시티에서는 과르디올라 감독이에요 오히려. 그러니까 뭐가 한 명이 확 힘을 발휘했다고 느끼는 거는 그러니까 페르난지뉴가 만약의 경우 후반기에 부상도 없었고 부침도 없었다면은 저는 그냥 페르난지뉴가 쭉 나와서 그 역할을 했다면 페르난지뉴를 뽑았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후반기에 부침도 있었고 부상도 있었고 그 위치에서 긴도간이 또 잘해줬고 그러다 보니까 팀으로서 굉장히 잘 돌아간 팀인데 누구 한 명을 확 뽑기에는 다 조금씩 이게 약간 그런 비유야. 팔도진미를 다 모아서 요리를 만드는데 이 요리사가 똥망이면 그죠? 그 정말 팔도진미를 가지고도 이 정말 맛없는 요리가 나올 수 있지만 그걸 다 맛을 살려서 최상의 요리를 만들어내는 그 요리사의 역할. 그게 펩이었다. 네, 그것도 있고 또 아이, 하나는 뭐야? 이렇게 설명했더니 아니네. 맞아요. 그것도 있고 또 하나는 그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맨시티는 지난 시즌도 잘 돌아갔잖아요. 거기서 이제 또 잘 돌아가는 걸 보인 거고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리버풀도 공수에서 힘을 발휘했기 때문에 역대급 승점을 딴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다이크 얘기를 하는 이유는 리버풀은 지난 시즌 수비가 안 좋았으니까. 아,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확 달라진 게 느껴지니까. 체감이. 네, 체감이. 그러니까 판다이크를 뽑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그냥 저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뽑을 MVP는 아자르입니다. 왜냐면 그가 개인 기량적인 부분에서, 그러니까 선수 개인 기량적인 부분에서 가장 좋은 활약상을 펼친 선수는 아자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자르가 조금 그 모든 지표적인 부분에서 최상단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도움 많기도 예. 거기 골도 이번 시즌에 충분히 많이 넣어줬죠. 다른 시즌은 이거 이전에 비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선수 개인의 활약상을 놓고 본다면 아자르가 최고가 아니었나. 그게 참 묘해요. 저도 베스트 11 뽑을 때 사실은 리버풀하고 맨시티 선수들이 단데 아자르는 안 뽑을 수 없겠다. 어장 관리하는 거예요 지금? 아자르는 아자르였다는 거지. 네. 약간 뭐랄까 그 킹적인 느낌을 준 선수는 아자르인 것 같아요. 킹갓 아자르 뭐 그런 건가요? 약간 그가 좀 프리미어리그의 킹 같은 느낌, 좀 그런 식 그런 인상을 준 건 아자르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지금 계속 프리미어리그 얘기하는데 마지막으로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한 우리 선수들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손흥민 선수랄지 또 기성용 선수랄지 2018-2019 시즌이 어땠는지. 오해영 기자의 MVP 손흥민 선수의 활약은 눈부셨죠. 네, 눈부셨죠. 총 47경기, 그러니까 프리미어리그 31경기 포함해서요. 47경기에서 20골 10개의 도움 기록했고요. 그리고 프리미어리그에서는 12골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토트넘 얘기할 때 했는데 워낙에 팀이 위기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가 지칠 수도 있는데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골을 넣어줬다는 점. 챔피언스 리그에서의 그 맨시티 상대로의 골은 뭐 두고두고 해제될 만한 골들이었고요. 그리고 개인 통산으로 100골을 넣었더라고요. 네, 이런 무대에서. 맞아요. 그래서 이제 차범근의 기록에 계속해서 다가가고 있는 차범근 전 선수가 갖고 있는 기록이 121골이니까요. 손흥민 선수가 다음 시즌에는 넘어서지 않을까 이런 기분 좋은 사상도 되고요. 이런 흐름이 이어진다면. 네. 그 정도로 이제 손흥민 선수의 활약은 너무나 뛰어났고 기성용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기성용 선수도 아시안컵에서 부상당해서 돌아갔고 그러다 보니까 컨디션 조절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그리고 뉴캐슬 같은 팀이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뉴캐슬도 중원에서 계속 변화가 있었거든요. 맞아요. 뭐 디아메라든가 존조셰비 썼다가 뭐 하이든이라든가 롱스테프 썼다가 물론 이제 그 사이사이 기성용을 쓰긴 했지만 근데 이제 기성용 선수가 그러다 보니까 총 19경기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리그 18경기, 리그컵 1경기 그러다
뭐 공격 포인트가 많은 것도 아니고요. 도움 하나. 네, 도움 하나 이렇게 기록하게 됐습니다. 근데 기성용 선수에 대한 그 평가는 자체적으로는 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성용 선수랑 제가 연락한 건 아니고 제가 아는 사람이 연락해서 했었는데 올 시즌 그 자신이 뉴캐슬에 와서 첫 시즌이잖아요. 그쵸. 그 가운데서 부상도 있었고 대표팀 일정 때문에 빠지고 이러다 보니까 뭐 확실하게 주전으로 차지할 가능성은 좀 크지 않다고 스스로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출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뭔가 보여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시즌을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성용 선수 같은 경우는 뭐 손흥민 선수의 뭐 워낙에 뭐 많은 말씀들을 하시니까 좀 기성용 선수 뭐 첨언을 좀 하자면 올 시즌 진짜 뉴캐슬이 바닥을 기었잖아요. 시즌 초반에 바닥을 기었는데 뭐 여러 이런 변화를 주다가 저는 굉장히 그게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뉴캐슬이 이게 탁 치고 올라가는 그 흐름에 기성용이 들어가 있었다라는 부분, 약간 그런 부분에서 올 시즌에서는 그래도 C 이상, B 마이너는 줄 수 있지 않는 그런 시즌이었나 싶습니다. 저는 그러기엔 너무 표본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경기 선수에 대해서. 출전했던 표본이 야 이런 냉정하게 얘기할 때는 얘기해야 한번 아니 손가락 이런 얹어줘도 얘기할 때는 되는데. 혜원아 날 보지 마. 왜? 나는 보통 네가 이런 얘기하면은 다 그냥 동조하고 나는 멘탈 같이 흔들려. 가. 멘탈 흔들려. 배를 보면서 야 동조에 잘 아니, 나오는 아니야. 나한테 보내지 말고 고개를 이렇게 돌리면 나 멘탈이 흔들린단 말이야. 아니 나를 보면서 계속 얘기하면서 그냥 C4 C방이가 C 마이너, C 뭐 C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번 시즌 딱히 그러니까 코리안 리거드에 대한 얘기들을 할 부분들이 있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손흥민 얘기할 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는 이미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치. 앞에서 제가 따로 얘기를 했을 정도였잖아요. 토트넘 얘기할 때 손흥민이 없었으면 토트넘이 3위, 4위 할 수 없었다라고. 그쵸. 코너에 충실합시다. 코너를 이렇게 만든 건 어찌합니까? 네.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기성용은 어쨌든 이적해서 첫 시즌이니까 뭐 다음 시즌 더 잘할 수 있다. 그리고 분데스리가에서 코리안 리거 얘기할 때는 날 보면서 눈빛으로 동의해 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쟤 보면서 눈 감는다니까요. 쟤를 보면서 동의해 주세요. 오른쪽으로 고개 눈을 감는다니까. 알겠습니다. Oh